은영아, 우리 딸 너 왜 이렇게 됐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우리 똑똑하고 자랑스러웠던 딸이 이러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애써온 거니? 이게 내가 할 짓이냐? 내 엄마랑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키웠는데 이렇게 험하게 내 인생을 망치는 게 말이 되니?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면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이번 의식만 하면 모든 애군이 물러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대요. 안녕하세요. 새벽 감성 사연입니다. 고요한 새벽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는 달빛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의 작은 속삭임에도 귀 기울이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당신의 소소한 일상부터 가슴 깊이 간직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됩니다. 이 고요한 새벽,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 공간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제 사연을 들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 살고 있는 63세 이정자입니다. 오늘은 제 핏줄, 제가 뱃속에서 10달을 품었던 딸, 은영이가 무속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부부의 마지막 노후 자금마저 노리게 된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때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내 딸이 어떻게 미신에 매달리며 가족을 파멸해 늪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 가족은 어떤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40년을 함께한 남편과 함께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65세로 은퇴 후 매일 아침이면 정성스레 텃밭에 채소들에게 물을 주고 저녁이면 마을 공터에서 오랜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째 다니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조용히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노처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소박한 삶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화를 한순간에 뒤엎은 건 바로 저희의 전부였던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딸 은영이었습니다. 은영이는 어릴 적부터 우리 가족의 희망이자 자부심이었어요. 서울의 유명 대기업에 들어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인정받던 딸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부풀어 올랐죠. 남편은 늘 친구들 앞에서 목에 힘이 들어가도록 자랑했습니다. 우리 은영이는 정말 잘 컸어. 요새 젊은이들 다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데 우리 은영이는 달라. 내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지만 그 행복은 봄날의 꽃처럼 너무도 짧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딸의 눈빛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깊어지는 다크서클, 마르는 얼굴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커진다고 했죠. 엄마,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동기들은 다 승진하고 잘 나가는데 난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정말 뒤처질 것 같아. 처음엔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위로했죠. 남편도 승진 같은 건 시간 문제야. 내가 그렇게 성실한데 좋은 날이 안 올 리가 있겠니? 힘내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무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냥 회사 언니가 소개해줘서 재미로 본 건데 그분이 말하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 내 과거도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비극적인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은영이는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행운의 부적이니 문을 열어주는 의식이니 하며
수천만 원을 물쓰듯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부적을 사고 나서 우연히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가 잘 풀리자 그걸 진짜라고 굳게 믿게 됐습니다. 엄마, 그분 말대로 하니까 진짜 일이 잘 풀렸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나 이제 알았어. 내가 그동안 왜 안 됐는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은영이의 눈빛에서 광기, 어린 확신이 번뜩이는 걸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 순간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나 봅니다. 하지만 그건 끔찍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은영이는 점점 더 깊이 무속의 늪에 빠져들었고 무당이 요구하는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처음엔 10만 원, 100만 원이던 것이 1000만 원, 5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폭발하다시피 반대했습니다. 은영아, 이게 무슨 망발이야. 그런 허튼 소리를 믿는다고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아. 정신 차려. 그 돈이면 내가 얼마나 더 좋은데 쓸 수 있었을지 알아? 네가 그렇게 어리석은 애가 아니었잖아. 하지만 은영이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남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면서 난 이제 깨달았어. 내 팔자를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결국 은영이는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 대출까지 끌어다가 무속인이 추천한 신통한 투자 사업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무속인은 이번이야말로 천운이 돌아오는 절호의 기회라며 은영이의 판단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엔 정말 확실하대요. 스님이 직접 점지해 주신 거래요. 이 투자만 하면 내 팔자가 완전히 바뀐대요. 돈은 10배로 불어나고 승진도 하고 좋은 남자도 만난대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억이 넘는 투자금은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은영이는 풍비박산이 나버린 자신의 인생을 마주하고 집으로 돌아와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정말 끝장났어. 대출금은 어떡하지? 이제 정말 끝이야. 살고 싶지 않아. 그날 밤 남편은 속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짓이냐? 내 엄마랑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키웠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내 인생을 망치는 게 말이 되니? 그 무당놈들 당장 고소해야 해. 정신 차려. 제발. 하지만 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리는 딸을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영아, 우리 딸 너 왜 이렇게 됐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우리 똑똑하고 자랑스러웠던 딸이 이러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애써온 거니?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은영이가 걱정이 되어서 남편과 함께 은영이 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은영이네 집에 가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잔뜩 끼어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고 가끔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과 나는 서로 말은 없었지만 딸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죠. 은영이가 미신에 빠져 연락도 잘 안 되고 직장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매일 전화를 걸어봤지만 대부분 받지 않았고 가끔 받아도 나 지금 바빠라는 말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준비해온 반찬들을 확인하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은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재료와 몇 가지 밑반찬들, 그리고 한 달치 김치를 챙겨왔습니다. 예전에는 반찬을 가져갈 때마다 은영이가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지금은 이 반찬들을 잘 먹어줄지조차 걱정되었습니다. 은영이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요즘 얼굴도 못 봤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손마디가 하얗게 개변할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도 배고픈 건 참을 수 없을 테니 밥은 먹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데리고 와야겠어. 더 이상 저 애를 저렇게 둘 순 없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인영이의 집 앞에 서자 이상하게도 문틈 사이로 이상한 향,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그의 눈빛에서도 걱정이 깊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급한 마음에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은영아, 엄마 아빠다. 문 좀 열어봐. 내가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그래도 대답이 없자 남편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은영아, 안 열면 우리가 119 부르겠다. 한참 후에야 느릿느릿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향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은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씩씩하고 당당하던 우리 딸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야위어버린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은 듯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구겨져 있었고 발톱에는 까맣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왔어? 은영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어딘가 멍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내가 연락도 잘 안 되고 걱정돼서 왔지. 반찬도 가져왔어. 들어가도 될까? 제가 반찬 봉지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은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평소 은영이가 얼마나 깔끔했는지 아는데 현관에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신발장은 엉망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커튼이 꼭 닫혀 있어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고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용기와 과자, 봉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는 이상한 부적들이 붙어 있었고 곳곳에 촛불을 켠 흔적이 보였습니다. 은영아, 집이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주방에 반찬을 놓으며 물었지만 은영이는 대답 없이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주방도 마찬가지로 엉망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냄새가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요즘 뭐하고 지내는 거니? 회사는 왜 그만뒀어?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은영이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닫혀있던 방이었는데 문틈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나왔고 향, 냄새도 그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이 방은 뭐 하는 곳이야? 제가 문으로 다가가자 은영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열지 마. 제발 거긴 안 돼. 하지만 남편이 은영이를 살짝 밀어내고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충격적인 광경의 말을 잃었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온통 붉은 천으로 뒤덮여 있었고 벽에는 크고 작은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는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양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굿하는 도구들로 보이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동전과 쌀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초가 녹아 흐른 자국이 있었고 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은영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영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이건 그냥 내가 꼭 필요해서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필요하다고? 이런 게 왜 필요해? 남편이 화를 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하는 건데?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저는 눈물이 나서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미신에 빠져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영이는 바닥에 앉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난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 회사에서도 계속 실수하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것만이라도 해보고 싶었어.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은영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가 힘들다는 건 이제 알겠다. 하지만 이건 해결책이 아니야. 이런 미신에 빠져서는 절대로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아. 우리랑 집에 가자. 여기서 혼자 이러다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거야. 저도 은영이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은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집에 갈게. 사실 나도 혼자 있기가 무서웠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자꾸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았어. 그날 우리는 은영이의 필요한 짐만 챙겨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방에 있던 미신 물건들은 남편이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고 집안 곳곳에 붙어있던 부적들도 모두 떼어냈습니다. 은영이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는 듯 했지만 제가 계속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영이는 지친 듯 잠이 들었습니다. 백미러로 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그치고 햇빛이 조금씩 비춰왔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무속의 늪에서 빠져나온 줄 알았던 은영이는 겨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그 무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평생 모아온 마지막 노후자금에까지 손을 대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이번 의식만 하면 모든 애군이 물러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대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무너져 내리는 슬픔으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은영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동안 내가 날린 돈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 마지막 노후 준비금까지 달라는 거야? 내가 정말 우리 딸이 맞니? 남편은 더욱 격분해서 의자를 걷어차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그 사기꾼 무당 때문이야. 그놈들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렸어. 내가 당장 이 미친 짓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도 더 이상 너를 딸로 인정할 수 없어. 당장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시는 이 집에 당장 나가. 순식간에 집안은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은영이는 왜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며. 히스테리컬하게 울부짖었고 남편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처절한 광경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딸과 평생을 함께한 남편 사이에서 산산조각 나는 마음을 부여잡은 채
그저 두 사람을 말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은영이는 달그락거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더니 얼굴이 반쯤 일그러진 채 마치 도움을 청하러 온 맹수처럼 초조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눈치였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고 작았지만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그 어조, 또 돈 얘기겠구나 싶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달래며 고개를 돌려 거실에 앉아 있는 남편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꽉 다문 채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남편의 거칠어진 숨소리와 살짝 떨리는 손끝에서 남편도 은영이 무슨 말을 할지 알아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은영이는 소파에 앉자마자 흐느끼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듯이 말이죠. 엄마, 아빠, 나 정말 미안한데 이번에 한 번만 더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건은 들었던 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던 그 말이 또다시 반복되는 순간 저는 도무지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그 모든 마지막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다른 거짓말일 거란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은영아,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남편이 천천히 신문을 접어 내려놓으며 무겁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무당 선생님이 이번 의식만 제대로 하면 모든 게 풀린다고 했어요. 아빠, 엄마 진짜로.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 이거 아니면 그만 남편이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고 은영이는 화들짝 놀라며 작은 새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관자놀이에 핏줄이 터질 듯이 붉어져 나와 있었어요. 은영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정신이 나 있는 거야? 너 그 무당이라 사람한테 얼마나 속았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야.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남편의 팔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여보, 제발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요. 은영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딸도 다 생각이 있어서 힘들어. 힘들면 뭐든 다 해도 되는 거야? 자기 인생만 망치면 다야? 이제는 우리 노후 자금까지 노린단 말이야? 남편은 획 돌아서더니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은영이는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딸이 이런 상황까지 온 게 단순히 무속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어머니의 직감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승진 실패,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든 거겠지요. 엄마,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 정말 답이 없어서 그 길이라도 잡아본 거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 은영아, 하지만 내가 믿는 그 무당이 정말 널 위한 사람일까? 난 그 사람이 우리 딸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만 가져간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야, 엄마. 그분은 진짜야. 내가 처음 부적 샀을 때 기억나? 그때 일이 얼마나 잘 풀렸었는데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 그건 우연이야. 은영아, 세상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겠니? 엄마가 보기엔 그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을 뿐이야.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은영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휘청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는 딸의 흐느낌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남편은 굳게 잠긴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 혼자 거실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교회에서 받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성경책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어요. 하나님, 저희 은영이를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어둠에서 구해주세요. 저희가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새벽까지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서 저는 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푸석한 얼굴로 늦게 일어난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딸과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영아, 내가 한 가지만 묻자. 내가 그 무당을 믿는 건 좋다 치고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왜 그러는 거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아빠, 그거 알아요? 이번 의식은 정말 중요한 거래요.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의식이라고. 그런데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서. 아빠, 나 이거 아니면 정말 끝장이에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남편은 깊은 주름이 패인 이마를 손으로 문지르며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영아,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내 엄마랑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며 모은 돈이야. 너 대학 보내고 하루하루 아껴가며 모은 돈이라고. 그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순 없어. 아빠, 제발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무릎 꿇고 빌게요. 은영이는 갑자기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은영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은영이 젖에 주저앉아 떨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차가운 손이 얼음장처럼 느껴졌어요. 은영아, 우리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 엄마랑 같이 상담도 받아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엄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엄마는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지 않아.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 은영이는 애처롭게 흐느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딸의 울음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이는 작은 가방에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나 그냥 나갈게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어차피 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은영아, 제발 우리가 널 버리는 게 아니야. 우리도 내가 잘 되길 바란단 말이야. 이러지 말고. 남편이 절박한 목소리로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말했지만 은영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 남은 적막이 마치 검은 안개처럼 우리를 감쌌습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서 있었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가리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은영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딸이 두고 간 작은 부적을 발견했을 때 제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빛바랜 붉은 천에 적힌 글자들을 보며 딸의 절박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 부적을 가슴에 안은 채 저는 오랫동안 딸의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고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교회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고 머릿속은 은영이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은 저희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깊은 주름이 잡힌 이마를 쓸어내리시더니 마치 오랜 침묵 끝에 빛을 발견한 것처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영 자매가 지금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바닥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보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은영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목사님의 위로의 말씀에 저와 남편은 간신히 한 줄기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이미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은영이가 우리를 다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깊은 무속의 늪에서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눈물과 절망적인 순간들이 필요할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다시 은영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은영이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옷장을 열자 달달 떨리는 손으로 그 부적을 만졌습니다. 낡은 붉은 천 위에 쓰인 글자들이 제 눈에는 눈물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은영이가 곁에 있는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영아, 우리 착한 딸, 엄마가 절대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멀리 달아나도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빠져도 엄마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고 구해낼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엄마가 다 알아. 하지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꼭 너를 구해줄게. 푸른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저는 딸의 침대에 앉아 한동안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무릎을 꿇고 기도와 눈물로 딸과의 대화를 이어가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제 믿음만은 절대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은영이가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은 마치 우리 가족의 운명을 예고하듯 유난히도 음산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은 창문을 흔들며 불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을 때 제 심장은 이미 무언가를 직감한 듯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딸의 초췌한 모습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입던 옷은 구겨져 있었고 한때 빛나던 그 눈동자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울어서 바닥난 우물처럼 공허했습니다. 축 처진 어깨는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보였고 입술을 깨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은영이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그 말은 마치 깊은 절벽 끝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외침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는 순간 제 딸이 얼마나 큰 공포와 절망 속에 있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은 딸을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신문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이는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소파에 주저앉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은영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순간 폭포수처럼 눈물을 쏟아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 울음소리에는 절망과 후회, 그리고 깊은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덜덜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보이려 애썼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영아? 남편도 가까이 다가와 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다그치듯 날카로웠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이번엔 또 무슨 일을 저지른 거냐? 은영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는 것처럼 힘겨워 보였습니다. 무당이 입원 의식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 이번엔 반드시 성공한다고. 그래서 대출받아서 돈을 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됐어. 이제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나 감당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천둥이 머리를 강타한 것처럼 어지러웠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은영이가 무속에 빠져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깊이가 이토록 깊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 피가 빠져나간 듯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얼마나 되는 거야? 대체 얼마를 썼길래 이러는 거냐? 5천만 원. 은영이의 작은 대답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 숫자는 마치 망치처럼 우리 가족의 가슴을 내리쳤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고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영아,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돈이 쉽게 갚을 수 있는 돈인 줄 알아? 내가 대출까지 받으면서 그 무당을 믿은 이유가 뭔데? 은영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방울들은 마치 우리 가족의 깨진 신뢰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면 진짜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어. 승진도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런데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 그때는 그게 맞는 길인 줄 알았어. 맞는 길. 그게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은영이의 차가운 손을 양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은 마치 겨울날 얼어붙은 새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하지만 그 사람들은 너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어. 내 돈을 가져가고 널 더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한 거야, 엄마. 알아요. 나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나 혼자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 은영이의 마지막 말은 마치 구원을 청하는 절규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조차 희미했고 머릿속엔 계속 딸의 말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그 거액의 빚, 그리고 그 돈을 갚지 않으며 벌어질 일들을 생각할수록 가슴이 바위에 눌린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남편도 밤새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깨는 마치 수십 년이 지난 것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된 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결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보,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은영이가 대출을 받았으니 그건 은영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 그건 맞아. 하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이 문제를 정리하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아줘야 해. 남편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부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 아래 우리 부부는 딸을 구하기 위한 긴 밤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우리 집의 적막한 공기 속에서 은영이는 자신의 옛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방이지만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운 공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도 우리의 딸을 무작정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의 본능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은영이가 잠든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우리 부부의 무거운 마음을 대변하듯 울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깊이 파묻힌 채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정자야,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이게 다 우리의 탓인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과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은영이가 힘든 상황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영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잖아요. 제 말에는 위로와 함께 앞으로를 향한 희망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돈도 없고 그 아이가 진 빚은 너무 크고 무작정 도와줄 수도 없잖아. 남편의 말은 현실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습니다. 저는 옆에 놓인 성경책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은영이를 어둠에서 구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은영이의 모습은 마치 시든 꽃과 같았습니다. 여전히 풀죽은 얼굴로 아침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남편은 딸을 향한 걱정과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영아, 너 지금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도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너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깊은 연민이 스며 있었습니다. 은영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엔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은영이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는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남편의 굳은 표정을 비추고 있었고 마치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심처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 대출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 엄마랑 나는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그 돈을 대신 갚아줄 순 없어. 은영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럼 저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강한 결심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은영아, 너 혼자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아빠랑 나랑 너와 함께 은행에도 가고 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거야. 우리가 너를 지지할 거니까 걱정 말고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놔봐. 그날 오전 저희는 은영이를 데리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은영이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출 상황을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상담은 마치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은행 직원의 말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은영이는 끊임없이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은영의 흐느낌, 소리가 상담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딸의 떨림이 제게도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 상담 끝에 은행은 상환 기한을 늘리는 조건으로 일부 유예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희망의 불빛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읽듯이 꼼꼼히 확인했고 은영이에게 진지한 눈빛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건 내가 다시 일어설 기회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이 빚을 갚아야 해. 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은영이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결심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은영이에게 더 깊은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속과의 단절을 위해 전문 상담을 받을 것을 제안했을 때 은영이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 거부였습니다. 제가 왜 상담을 받아야 해요? 저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존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소와 달리 단호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무속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부터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 상담은 너를 벌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은영의 회복 과정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먼저 남편의 마음이 열리면서 시작된 이 과정은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서서히 진행되었어요. 심리 상담실의 문을 두드린 그날, 남편의 굳어진 얼굴에는 딸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상담실에서 마주한 전문가의 조언은 남편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마음이 열려야 해요. 부모님의 변화가 딸에게는 가장 큰 치유가 될 거예요. 첫 상담날, 은영은 차가운 겨울 바람처럼 날카로웠어요. 상담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도 은영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상담사가 딸의 두려움을 물었을 때 은영은 오랫동안 창밖에 흐르는 구름만 바라보았어요. 마치 그 구름처럼 자신의 마음도 떠돌아다니는 것만 같았죠. 그러다 문득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제가 가장 두려운 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이라도 거기서는 누군가가 저를 봐주니까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딸을 외롭게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출근길의 바쁜 발걸음, 퇴근 후에 피곤한 한숨. 그 사이에서 딸의 작은 신호들을 놓쳐버린 순간들이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딸의 진심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죠. 상담사는 은영의 치유를 위해 세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감정일기였죠. 처음에는 펜을 들기조차 망설였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화가 났어요. 아빠가 내 얘기를 들어줘서 기뻤어요와 같은 단순한 문장들이 쌓여갈수록 은영은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법을 배워갔어요. 치료의 두 번째 단계는 신체와 마음의 연결이었어요. 요가 수업은 은영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아침 햇살이 지치는 스튜디오에서 은영은 천천히 호흡하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불안정했던 호흡이 점차 깊어지고 안정되어 갔죠. 호흡에 집중하며 몸을 움직일 때면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불안이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빠, 처음으로 제가 저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숨 쉬는 걸 느끼면서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이 말을 듣는 우리의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었죠. 미술 치료는 은영의 내면을 표현하는 또 다른 창구가 되었어요. 첫 세션에서 딸이 그린 그림은 거친 검은 선들로 가득했죠.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불안이 폭발하듯 캔버스를 덮었어요. 하지만 회기가 거듭될수록 딸의 붓질은 부드러워졌고 색채는 더욱 다양해졌어요. 3개월째 그린 그림에서는 처음으로 노란색 태양이 등장했죠. 이 태양은 아빠 같아요. 요즘 느끼는 아빠의 따뜻함이에요. 그룹 치료도 은영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이들 앞에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 어려워했지만 점차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았어요. 특히 매주 목요일의 그룹 세션은 은영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죠.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저희 딸도 조금씩 용기를 얻어갔어요. 가족 치료 세션에서는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남편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죠. 감정 표현을 서툴게 배웠던 자신의 성장 과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처음으로 털어놓았어요. 은영은 그런 아빠의 모습에서 자신의 불안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가족과 나누는 차 한 잔의 시간은 은영에게 특별한 위안이 되었어요. 캐모마일 티의 은은한 향기 속에서 오늘은 어땠어? 라는 남편과 저의 따뜻한 물음은 은영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저희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 갔어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는 은영의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떨던 은영이었지만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웹디자인 과정에서 딸은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발견했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마다 자신감을 얻었어요. 첫 프로젝트 발표에서 받은 박수 소리는 딸의 자존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은영은 상담실에서 특별한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점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제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 은영의 눈빛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닌 잔잔한 믿음과 희망이 담겨 있었죠. 저희 부부는 딸의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저희 곁에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를 함께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매주 일요일 아침 저희 가족은 여전히 함께 산책을 나가요. 봄이면 벚꽃이, 여름이면 초록이, 가을이면 단풍이, 겨울이면 하얀 눈이 저희 세 가족의 발걸음을 반기죠. 그 길을 걸으며 서로의 온기를 느껴요. 이제 저희 세 식구는 알아요. 진정한 치유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울림을 주었길 바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